안녕하십니까. 이거 프로그 해도 되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진도 강의 계속 나가야 될 텐데, 71페이지 그 향촌지배 질서의 변화까지 했어요. 그죠? 네. 이쪽이 이제 조선 후기 때 향전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달라. 향자로 시작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만, 향전이라는 건 새롭게 양반이 된 자들과 그 다음에 기존 양반들의 다툼이다. 우리가 옛 구자를 써서 옛날부터 양반이었던 애들 부양이라고 부르고, 새롭게 양반된 애들을 신양이라고 그러는데, 공명척과 납속책, 그죠? 그래서 이걸 향전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얘도 양반이고 얘도 양반이잖아요. 양반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죠. 양반의 권위가 이전하고 사뭇 다르게, 이전에 양반 그러면 이제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무서운 존재는 그냥 뭐 허접한 존재죠. 뭐 그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양반 저 양반이라고 요즘도 쓰는 말 그 자체가 뭐 지위가 높다는 표현이 아니라 되게 좀 이렇게 낮춰 부르는, 이 양반이 뭐 이런 말, 사실 여기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조선 후기부터.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누구의 힘은 세지느냐, 사실 그 지방의 또 다른 이제 권한자는 지방관이잖아요. 수령이라고 부르죠. 이 수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얘가 약해지니까 올라가고, 수령을 뒷받침하던 향리의 파워도 같이 올라간다. 조선의 향리가 매우 낮았었잖아요, 위치가. 근데 많이 올라간다. 그걸 다시 한번 인지해달라는 걸 좀 확인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파트로 넘어가는 이제 초입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실학의 발전과 새로운 사상인데, 이 실학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그죠? 근데 이게 시험으로서의 실학이라는 건 예전에, 자꾸 예전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실학자들을 면면이 다 살펴였어야 됐는데, 이제는 시험이 쉬워지다 보니까 그 실학자 면면을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몇몇 중요한 사람들, 몇몇도 아닙니다. 한 2명 정도만 제가 확인 드리는 거 확인 두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에 실학이 나온다. 이게 기본 설정이에요. 시험의 설정. 그리고 실학뿐만 아니라 사실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양명학이라는 게 우리 지금 보시다시피 중괄호 1번에 새로운 사상의 모색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볍게 확인해주고, 풍속화라든지 뭐 판소리라든지 조선 후기에서만의 어떤 키워드 그런 것들 좀 확인해 주시면 가볍게 정리가 되고, 문제 몇 개 보고 이제 대망의 근현대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죠. 빨리, 예전엔 학원 나오기 되게 싫었는데 이제 학원에서 실물로 보고 싶고, 물론 선생이 보고 싶다는 표현보다도 이제 현장에서의 공부가 되게 좀 그리운 학생들도 계실 텐데,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진짜 꼴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맨날 횡한 데에서 혼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립다는 표현보다 좀 그때가 그리웠다? 뭐 좀 조는 애도 보이고, 그럼 다그치고,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뭐 이렇게 해맑게 웃고, 이런 리듬이 어떻게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혼자 광대 노릇하는 것 같아요. 이게 판토마임이라고 그러죠. 좀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진정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건 아닌데 뭐가 좀 이상해. 그죠? 자, 전 그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아지겠죠. 뭐. 늘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중괄호 1번 보시면요, 그 성략의 권위가 절대화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노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든지 절대화가 되면 다른 어떤 주변 것을 안 보고 그것만 최고다 그러면 다른 사상은 다 도태가 되잖아. 그죠? 사상뿐만 아니라 행동 거지가 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제가 성략을 욕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략은 철저하게 아래 위를 따져요. 가뜩이나 신분제 사회인데 아래 위를 더 따지면 사람이 숨이 막히죠. 그리고 또 이 성략이라는 건 우주 만물의 이치 연구 뭐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현실 생활에 대해서 또 관심도도 현저히 낮은 편이고, 그래 그리하여 동그라미 이번에 이런 게 나와요. 양명학. 거기다 동그라미 치어야겠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딱 찍고 가는 겁니다. 처음 배우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말 그대로 실천성이에요. 실천성. 그래서 지행합일이란 말을 쓰는데, 한 번만 가볍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알지자, 안다, 행동이다, 하나다. 그럼 선생님, 암과 행동이 하나면 왜 이게 행동성이고 실천성이냐? 말인즉슨 이렇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알면 발현된다, 발휘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쥐뿔 머릿속에 집어넣어봤자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그러니까 순위가 하나가, 이게 본디 하나다가 아니라 1순위, 2순위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성, 주둥이 털지 말고 몸으로 행하자라는 취지에서는 조선 후기에 그 아주 뭐랄까 우리 붕당 정치도 배웠지만 정말 이렇게 주둥이만 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의 어떤 개선점, 곧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동성이 그 알도 행동을 해서 실현된다는 얘기로 하면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양명학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 학문은 아니고요. 중국에서 들어온 학문이긴 한데 어찌됐건 우리는 그 당시 중국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긴 힘든 구도였으니까 양명학이 언제 큰 유행은 또 아니에요. 사실 실학도 마찬가지지만 대세는 성리학이고 양명학이라는 것이 조선 후기 때 어떻게 보면 살짝 요 정도 화살표 크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요 정도 크기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성리학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양명학은 사실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리학자들이 볼 때 양명학자가 싫은 거죠. 그럼 수도권 주변에서 한양 중심에서 이런 거 연구하고 다니다가 성리학자한테 야, 너 이거지? 이런 말을 참 게 무슨 말인데 사문난적이라고 그래서 성리학의 이단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법적 처벌을 합니다. 이상한 학문 믿는다고. 양명학이 이상한 학문은 아닐진데 성리학자들은 이런 사문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딱 찍고 법적 처벌을 해요. 아니면 도태를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학문을 연구를 해야 돼? 서울 근처가 아닌 그런 성리학자들이 주로 있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집대, 그러니까 뭐랄까 조용한 곳에서 가옥을 꾸리면서 그 가옥 중심으로 조용히 학문 연구하는 거죠. 뭐 어려운 말로 가학이라고도 있는데 그런 말은 안 하셔도 되고 바로 서울근교의 강화도에서 학문을 연구한다 해서 강화학파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제두라는 분이죠. 이분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양명학에서는 사실 인간의 평등을 대단히 중시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게 사실 신분제를 중시하는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걔네들한테 눈에 거슬리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강화도 가서 짱 박혀서 대표적으로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정제두라는 분이 학문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올 땐 여러분들은 양명학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시기가 언제다? 언제나 시기 싸움이니까 조선.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말고 더 많은 설명이 되는 게 바로 실학입니다. 현실 생활을 개혁시키자고 하는 취지인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리학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학자들의 이런 메아리가 주장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사실 됩니다. 좀 유감이긴 한데 일단 실학은 기본적으로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뭐 이렇게 보니까 대단히 뭐 활성화된 종교 같지만 그 사상 같지만 그렇진 않고 이 실학이 중농학파, 이 농업을 중시한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진 않고요. 사실 농업보다는 토지 분배, 어려운 사람에게 땅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죠. 예전에 빡빡할 때는 이런 거 다 어떤 학자는 뭐 주장했냐라고 연결하고 찍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으니까 그런 부담은 덜으셔도 되겠고 토지 분배, 그 다음에 상공업을 청나라처럼 상공업을 일으키자. 중상학. 우리가 저 북벌 배웠지 않습니까? 붕당에서. 청나라를 정벌하자. 근데 그게 효종이 죽으면서 소리 소문 없이 묻히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청나라 걸 배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사고가 바뀝니다. 뭐 이사상가는 이사상가를 배타적으로 보고 이사상가가 이사상가를 싫어하고 이러진 않습니다만 성향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실사구시학파라고 해서 이게 다 한자어죠. 오름에서 현재일에서 오름을 구한다 이런 뜻인데 뭐 실학의 본뜻에 가까워요. 실사구시학파가 대표적으로 국어연구, 우리나라 국사연구, 우리 땅에 대한 연구, 지리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상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학자가 중농학파로 구분된다고 해서 이 중상학파나 실사구시학파를 배제하진 않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은 정약용 선생 같은 저는 두루두루 다 안고 가거든요. 근데 애써 구분을 하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긴 합니다. 근데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거기 새로운 사상의 모색 데크스니까 거기 이제 실학에 대한 얘기 좀 추가적으로 할 텐데 농업 중심의 개혁론 돼 있어요. 중가로 2번에. 그죠? 거기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야 돼. 강사 입장에도. 이런 건 안 나온다라고 확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데이터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사람 빼겠습니다. 좀 이런 사람들에게 좀 유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있어요. 이익이 바로 중농학파의 어르신이야. 큰 어르신. 근데 이익을 크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워낙 센 사람이라. 그죠? 우리나라 땅에서 살면서 이 사람 이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야. 다산정약용. 그죠? 뭐 공원 이름도 있고 길 이름도 있고 뭐 음식점 이름도 있고 엄청나요.
그 다음에 지금 잘 나가는 정혜인이라는 배우의 6대조 직계 할아버지. 이거 뭐 직계니까 반계도 아니고 이거 뭐 엄청난 혈연강인데 뭐 좌우지간 일단 이익은 이 사람 호가 성호라 그래서 성호학파 그래서 책 쓴 이름이 성호사설 그 정도만 밑줄 그시고 다산 정약용 가겠습니다. 별표 치시고 이 사람은 인물을 찍는 문제 주로 왕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현대사에선 독립투쟁 하시는 독립투사 이름들을 물어보는데 이분이 실학조에서 거의 유일하게 물어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이 목민심서라는 건 지방관들, 지방에 파견된 관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도리를 적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자기도 조그만 지방관을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경세유표 같은 거는 서울경자를 써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의 개혁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도 안 물어봐. 중요한 건 목민심서는 꼭 기억해둬. 그건 뭐 무조건 목민심서 정약용 연기를 시켜야 되는 거야. 암기법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 토지제도 개혁안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정전제라는 말을 제가 좀 강조를 하려고요. 사실 여전제를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데 시험의 난이도를 생각해 볼 때 이 정자가 우물정자야. 우물한 개구리 사자성어로 정저지화라고 그러지. 이게 우물정자인데 여기서부터 정전론이라는 게 나온 거야. 정전제, 정전론. 아, 우물 얘기 누가 했다고? 정약용이 했다고. 이걸 제가 5개 섹터로, 9개 섹터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린들 그렇게 시험이 안 나오니까 중농학파로서 토지 분배를 관심을 많이 두었었고 그래서 이 우물정자가 총 9개 섹터로 지역으로 나눠지니까 그걸 얘기했다. 그래서 우물정자 정전내자. 됐죠?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슬프거든요. 강사로서 왠지 강사 같지 않고 편법 가르치는 어떤 양아치 같은데 현 시험에서는 이것도 과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양심에 찔려서 찔리면 안 되는데 찔려. 여전제가 있죠. 이 여자가 말이죠. 이 여자인데 무슨 샴푸리인가 이런 게 있어, 그죠? 근데 이게 공동농장지야. 왠지 공산주의 냄새 나지. 근데 공산주의가 그 당시 발현도 실현도 안 됐으니까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특정 마을 단위로 뭐 모든 신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동농장을 만들자. 이런 다소 좀 상상의 세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누가 양반이 천민들하고 같이 농사 짓겠니? 근데 어찌됐건 이게 잘 안 돼서 잘 안 됐다기보다 이게 좀 비현실적이라고 자기도 느꼈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건데 그렇게도 몰라도 된다고. 요런 단어 공동농장제나 우물정자라면 누구? 다산정약용. 근데 선생님 다산정약용이 세상에 이거밖에 없어요? 요 토지 분배하자는 요 주장하고 목민심서밖에 없어요? 이게 있어요. 이분이 정조하고 친해요. 제가 분당에서 그렇게도 열심히 말씀드렸던 정조. 그죠? 이 정조의 사실 오른팔인데 나중에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세도 정치기 때 유배를 많이 가서 무려 17년 동안 유배지를 막 떠돌아다니시는데 뭐 떠돌아다닌다기보다는 전남 강진 같은 경우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정조하고 친한 관계가 바로 정조대왕이 천도를 계획하면서 수도 이전을 계획하면서 만든 게 수원에 있는 화성이죠. 이 수원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화성 건설에 이 사람의 능력이 집약돼 가지고 기기도설이라고 하는 서양의 어떤 건축학 개론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건축학과 관련된 책을 이제 자기가 이제 심도 있게 만들어서 거중기라는 걸 만들어서 수원 화성 건설에 이바지하죠. 그렇죠? 뭐 마가회통이라고 의학서도 만들어요. 그 당시엔 양의학이었고 한의학이겠지만 워낙 능력이 출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수원 화성 건설의 거중기는 꼭 기억하시고 거중기 그러니까 도르래 원리로 돌 끌어올리는 거. 오케이? 그거 다 다산 정약용이야. 중앙아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아닙니다. 근데 자꾸 코로나인 것도 같아. 너무 안 나니까 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만나죠. 뭐. 자, 72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한전론이라고 돼 있죠, 자료.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 어떻게 보면 공포감을 만드는 거야. 이거 나오면 어떡하나? 이익을 물어보면 어떡하나? 그죠? 근데 힌트는 이 사람 호가 성호고 이 사람이 중농아파의 아버지다. 그걸 집대성한 사람은 다산정약용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주면 돼. 걱정하지 마. 자, 밑에 상공업 중심의 기억만 볼게요. 중상업하겠지. 그죠? 여기엔 대표적으로 연암 박지원하고 박재가 이 두 사람을 구분할 거야. 자, 박지원 동그라미 넣어주실게요. 이 사람이 그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그 청나라 사신으로 가면서 가고 올 때 그 기행문을 적은 게 열하일기예요. 열하일기. 하자 강하자거든. 그러니까 하자가 강하자구나. 국경선 넘어서 청나라 가다가 보고 들은 거를 견문을 기록한 거구나. 이게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 말하듯이 하는 것의 대표적인 수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 연암 박지원이 반남박씨 대단히 유명한, 제가 그때 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3대 양반, 조선시대 3대 양반 하면 반남박씨가 거의 뭐 첫선에 꼽힌다고. 현재 인구수는 적어도.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명문 집안인데 좀 사고가 튀어 있는 사람이지. 청나라 가서 보고 느낀 거를 우리나라에 좀 도입을 하고 싶었어. 근데 이 사람이 주류 세력은 아니다 보니까 정치에 반영은 안 된 거지. 자, 그래서 수레와 선박이요. 사실 이거보다는 저는 화폐 유통, 거기다 비추세요. 상업은 화폐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실 파악이 된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반, 자기가 최고 명문 양반 집안이면서도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했어. 그래서 뭐 호질, 양반전, 이런 고전에도 이런 걸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기득권 세력인데도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의 세계, 주류들을 지적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양반전, 호질, 그 정도까지만 체크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열알기, 기획문, 청나라, 그 다음에 수레, 선박이용 이런 건 빼도 화폐,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양반 생활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양반전, 호질, 그런 건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박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출신을 한번 적어볼게요.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이요? 서울이면 정통 양반이 아닌데 중인 정도로 평가되는, 예. 그런데도 실학자의 반열에 오른다는 거, 뭐 실학자의 반열은 누구나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는 건 뭘까? 바로 또 정조의 또 다른 측근입니다. 다산 정약용 정조, 박제가 정조. 그래서 이 사람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본 수업 다시 재개되면 말씀드릴 정조가 만든 왕권 강화의 핵심 기구가 규장각이라고 하거든요. 규장각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정조할 때. 거기에 검서관, 책을 검사하는 관리로 특별 채용이 돼요. 능력을 사랑하는 정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사람 끌어들일 만하지. 그래서 그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정조 집권기 때는 그나마 자기 능력을 펼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북학의가 북학이 바로 청나라 학문을 배우자는 뜻이잖아. 그렇게 해서 얘기해 돼. 청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상합하는 청나라고 친하다. 그 정도로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소비를 통한 생산력 증대와 청과의 통상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과의 통상, 거래를 하자는 면에서는 박지원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소비 강조,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비문학 지문에도 나왔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저축하고 소비, 늘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소득이 생기면 저축하는 게 옳으냐, 소비하는 게 옳으냐. 뭐 둘 다 뭐 옳다 그르다는 걸 평가하기 전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소비를 강조했어. 그래서 우물을 빗댔죠. 자, 우물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 우물을 퍼다 사람들의 효율을 증가시켜서 사용하면 처음엔 일단 줄어드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재차 삼투압작용으로 해서 그 물을 유지하죠. 그죠? 결과적으로 퍼내는 행위를 소비라고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 양은 늘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적극적. 이 사람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비문학 지문에도 나오는 게 늘 그런 거야. 적극적 소비예요. 그냥 소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바로 경제를 성장시킨다. 이 발상 자체가 특이하다고 보지 마시고 이런 걸 주장하는 게 그 근세 유럽에서의 그 고전학파들, 애덤 스미스도 이런 주장하죠. 그러니까 맞죠. 걸어놓은 걸 재해놓고 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거 다 휴지되는 거야. 묵히면 똥 된다. 그런 말 했죠. 묵히면 똥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정말 이게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고 경제 정책을 추진했으면 조선 후기가 어떻게 가변화됐을지 모르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실학자의 주장은 반영이 안 되잖아. 그런 유감 속에서 묻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우물에 빗댔다고 해서 무슨 뭐라 그래요? 우물론 이렇게 부르죠. 많이 뭐 비문학 지문을 통해서 국어의 독서 파트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걸 하나 좀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학연구. 이게 바로 실사굿이에요. 국자가 나라 국자지, 역사, 우리말, 우리 땅, 그지? 그런 거 연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람으로 딱 얘기하면 정말 정신이 아득할 정도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딱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고 써요. 밑줄만 가볍게 그세요. 안정복이 동사강목 썼다는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안정복의 동사강목이 자료로 나올 거야. 제2신문으로. 그럼 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실학인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유득공이 발해고 썼다 연결하지 말고, 발해고라는 역사서에서 뭘 언급했어? 그렇지. 아래쪽 통일신라와 위쪽에 발해의 대립. 뭐 대립이라기보다 병존, 나란히 존재했다. 이걸 바로 남북국 시대라고 최초로 명칭한 게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예요.
이 사람도 서울 출신이고 주장과 검소관 출신인데 그런 걸 시험에 물어볼 리는 없어. 조선 후기. 그죠? 나는 발해고가 조선 후기의 책이라는 것만 아셔도 충분하다고 본다는 얘기야. 사랑의 짝대기처럼 뭐 유득공은 뭘 썼다, 동상은 못 썼다 이렇게 말장난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지리 지도에 보시면 이건 뭐 빼박인 게 있어요. 이종환의 탱리지인데 그 이종환은 빼시고 탱리지 동그라미세요. 여기는 어떤 걸 담고 있냐면 이거 참 이게 중고등학교 우리나라 필독서예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여기 보면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인가,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인가를 서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디에 뭐가 있다, 뭐 지하자원이 뭐 있다, 뭐 도로교통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 그걸 바로 인문지리서라고 하잖아. 그죠? 그냥 지리도 아니고 인문지리라는 게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건데 그런 면에선 거의 뭐 최고의 책이라고 보죠. 탱리지가. 그래서 이중환이라는 사람 몰라도 되니까 탱리지라는 책이 갖는 의미 한 번만 보시고 조선 후기. 오케이? 이 책 되게 재밌어요. 근데 뭐 제가 이 책을 설명하러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김정호의, 누군 김정희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살 추천합니다. 막 던지면 안 돼요. 뭐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자신의 발을 직접 발품 팔고 전국을 몇 바퀴를 돌아서 만들었던 실측도죠. 그죠?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대동여지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조선 후기다가 중요한 거야. 근데 중요하다는 말도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머쓱할 정도죠.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물론 기본이 안 되는 학생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좀 조심해달라 당부를 좀 드립니다. 중괄호 5번의 과학투지의 발달에도 역시 허준, 뭐 드라마로도 어마무시한 빅히트를 예전에 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라이브 조상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뭐 시청률이 공중파만 있었던 시기긴 한데 한 50% 상단 60%를 넘어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람도 출신 성분이 썩 높진 않죠. 서울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해서 이 사람은 광해하고 친해요. 광해 어휘였어요. 광해. 여러분들 광해군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 사람의 전폭적 지원, 자금 지원을 받아서 왕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게 바로 동의봉합이죠. 이게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돼요. 국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책 이름을 중시하고 허준어가 연결하는 문제보다도 조선 후기. 제가 광해라는 힌트가 여러분들 잔영에 남아있으면 충분히 점수를 얻는지 않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지전설 얘기도 있군요. 옆에. 사람 이름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전설은 지동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태양계,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태양의 핵심이고 주변에 위성들이, 행성들이 돌지 않습니까? 예전엔 천동설이었죠. 그죠? 중세 유럽처럼. 그래서 그런 것이 조선 후기에 유입되었다. 물론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지만 어찌됐건 조선 후기의 키워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챕터 9는 키워드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화성 건설의 정약용의 거중기.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겠고요. 정약용이라는 분이 일단 중요한 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상의 등장. 중괄호 6번 보실 텐데 예언사상. 여러분들 예언사상 왜 번성할 것 같아요? 조선 후기 때. 사회가 혼란스러우면요. 미래가 궁금해져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이 궁금하지 않아요? 내일의 코로나19 확진자. 그죠? 이런 거야. 태평성대는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 자체로 안주하고 싶을 정도로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콩가루고 개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예언사상. 그래서 정치성을 가진 애가 조선을 무너뜨리고 이시성을 가진 조선을 무너뜨리고 정치성을 가진 애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정감독도 유행하고요. 그죠? 뭐 그다음에 도참. 이 도참이라는 게 전형적인 예언사상을 얘기하거든. 그런 것이 팽배하는 시기 조선 후기. 특히 정감독은 이씨 조선을 무너뜨리고니까 무조건 조선 때. 그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 가볍게 비추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학, 천주교. 이건 시험에 나오는 생큐야. 서쪽에서 온 학문인데 사실 학문이라기보다는 종교죠. 예수의 선교사들이 청나라를 거치면서 선진 문물을 전파했기 때문에 서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종교는 천주교고요. 이 천주교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일단 청을 왕래하던 사신에 소개됐다. 자, 여러분들 잘 봐. 이런 문제 안 나오겠지만 선교사에 의한 수용이 아니에요. 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선교사가 아니라 사신이야. 외교 사신들. 이게 아니고 이게 정답이야. 하나 기억해둬요. 예전에 까칠할 때 이런 것도 나왔는데 요즘은 까칠하지 않으니까 명사식 정답이니까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등과 내세. 자, 평등. 서로 신분제 사회에서 이 평등 사상은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천주교? 그럼 우리 다 동등학문데 양반들은 우리한테 군림했네? 반발감이 생기고. 또 와중에 내세.
이 내자가 원래 레자죠. 레자. 올레자. 다가올 세상에 이른바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야. 내세신앙. 내가 열심히 하느님 믿고 따르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대범해줘요. 자, 지배자가 너 뭐야? 천주쟁이. 그럼 믿지 마. 왜요? 저 천당 갈 건데요. 이놈 망나니한테 목을 내놔라. 내놓죠. 뭐 천당 갈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저항의식이 세져요. 그러니까 지배층에선 이런 종교 좋아하겠어? 평등하다. 나 죽어도 돼. 목 빼라.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천주교 탄압 들어오는 거야. 게다가 더 진짜 여기선 최고 지배층이 제일 이 천주교를 껄끄러워하는 게 바로 뭐야? 제사의식을 거부하지. 좀 어려운 말로 우상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제사의식을 수용을 안 해요. 천주쟁이들은. 그 당시 천주쟁이에요. 저도 종교는 천주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욕하겠습니까? 제사의식을 거부하다 보니까 니네들은 조상도 모르냐? 제사도 안 지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충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할 수가 없지. 뭐 무슨 박해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뭐 병인 박해 정도만 알겠지만 우리 이쪽에 보면 박해만 정조 때부터 박해가 시작돼서 정조 때도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버티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으면서도. 자, 자주 한 2개 기억해도 평등과 내세신앙, 그 다음에 제사의식고.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탄압받아. 무슨 박해는 천주교야. 오케이? 끝. 자, 그 다음에 동학. 이 동학은 사실 동학농민운동이 근현대사에 우리를 또아리를 딱 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정면 돌파를 감행할 텐데 전혀 부담 갖지 않고 제 얘기 들으시면 만점으로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넘치죠. 그런 거 해결할 수 있고 여기서는 동학이 창시된 건 아직 근현대사 파트는 아니다. 최재우라는 사람이 경주에서 경상북도 경주에서 최초로 창시돼요. 1860년 세도정치기 말기야. 세도정치기 말기. 그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정부가 탄압해. 왜 탄압했을까? 아니 서학이라는 천주교의 이름이 반대돼서 동력동자 동학을 쓰는데 그럼 서학을 탄압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동학이 오히려 예뻐 보여야 될 텐데 왜? 여기선 조심하셔야 될 게 서학 천주교로부터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은 게 동학이 있어요. 그게 평등사상이야. 평등은 지배층 입장에서 무조건 껄기적스러운 거지. 오케이? 그걸 먼저 인지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1대 교조가 처형을 당하니까 2대 교조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왜 사이비 종교냐? 우리도 종교다. 근데 우리가 교리서가 없다. 종교 이론서, 성경 같은 거. 그래서 만든 게 동경대전, 용담문사죠. 밑줄만 가볍게 그으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동경대전 하나만 보세요. 이건 동학이다. 동학. 죄송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이거 다 설명드리면 머리 터지는걸. 자, 됐죠? 그거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인내천. 이거 정말 정상적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거 처음 들어봤다면 이건 정말 대형 사고야. 미국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이상 이건 무조건 알게 돼. 인내천. 사람이고 하늘이다. 그죠? 인간의 존엄성. 그죠? 하늘과 동격이잖아.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싫은 거지,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학 동학은 공통점이 뭐야? 정부 탄압받아요. 이름은 다른데, 그지? 자, 그 정도 체크해 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서민문화의 발전. 키워드 싸움. 여기 보면 뭐 계속 주구장창 나오는 게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게 언제냐? 저는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서민문화예요. 여러분들, 문화의 중심이 서민이야. 서민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하층민들이잖아. 그지? 이런 사람들이 문화활동 어떡하니? 아니, 쉽게 해서 봐. 레저. 여러분들 스키 타고 보드 타고, 저도 참 보드 좋아하거든요. 다른 여러분들이 뭐 알만한 레저 내가 뭐 있을까? 레저? 저 개인적으로 공가 좋아하는 건 워낙 좀 전생에 개였는지 워낙 좋아하니까, 어찌됐건 그런 거보다 돈이 1%는 들어요. 그죠? 근데 지금 조선 후기 때 키워드가 서민문화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서민들이 어떻게 문화활동해? 돈이 생겼다는 거야. 그 얘기는 바로 상품화 경제 발달. 이해되시겠지? 그렇게 연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려운 말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인지가 될 거라고 보니까. 그러면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니? 애들 교육도 시키고 싶지. 예전에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냈는지 학원 보낸단 말이야. 나와 있어요. 배경, 상공업의 발달, 돈. 서민의 경제력 형성, 돈. 돈동으로 서당교육. 자, 서당은 바로 요즘에 초등 보습학원이죠. 거기 보낸대. 이거 정부기관 아니라고 그랬잖아. 사립교육기관이잖아. 그럼 의식이 깨이죠. 교육받으면. 그죠? 교육을 안 받으면 떼일한 행동하지만 교육받으면 뭔가 그렇잖아. 에티켓이라는 것도 생기고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얻어내는 그 장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식이 개혁되니까 서민의식 향상. 우리가 왜 맨날 집에 당해야 되나? 지배층한테 저항의식도 생기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양한 문화활동 볼게요. 자, 문학 한글 소설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놀부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 것들 한글 소설이다. 한문 소설이 아니라 이런 게 한문은 좀 접근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한글이 쉽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선 후기 키워드. 그다음에 이걸 또 뭐 그래도 까막눈인 사람들이 있거든. 한글이 쉽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를 오페라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뭐야? 판소리지. 그래서 심청전 판소리 나오잖아. 그죠? 그 밑에 네 번째 줄인가? 아니다.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공연 판소리 나와 있어요. 그죠? 춘향전, 춘향가, 뭐 심청가, 흥부가 이런 것들. 그죠? 다 조선 후기 키워드. 많이 아실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사설지조 있죠. 사설지조가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소시적에 좀 늦깎이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게 두터비 팔일 물어 두어매에 치다를 앉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3434, 3444, 3543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조의 형틀이 특히 종장 쪽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 이야, 국어 강사 같다, 그지? 이런 게 사설시조지. 형식 파괴. 그게 자유로움 아니야. 서민들이 누리는 거거든, 사실. 양반애들은 형식에 얽매인다니까. 그게 걔네들의 한계야. 우리 같은 천민 출신으로서 이런 얘기를 격이 없이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조선후기 키워드. 그 다음에 한문학에서는 아까 박지원의 연안 박지원 위에서 말씀드렸죠. 양반전, 그죠? 양반 생활의 허구성을 풍자하는 거. 이게 참 자기가 자기를 깨는 건 되게 쉽지 않은데. 자, 저는 이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지금 말 중에 제 지금 수업 중에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 없었는데 동그라미 하나 불사해 볼게요. 치사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하고 내기하자. 어떤 시험도 아니고 9월 아니면 대수능에서.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냐고요? 근데 뭐 수능 끝나면 저거 보겠어요? 시사. 시를 짓는 모임체. 사, 모일사. 회사. 시를 짓는 모임체. 그럼 시를 주려고 무슨 뭐 단체가 생겨요? 예, 단체가 생겨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유효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보이겠지. 사회적 불만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젠장, 개새끼들, 양반들 뭐 이런 거야. 어허, 개새끼, 양반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시사야. 목계 시사부터 시작해서 시사들이 꽤 많아요. 그만큼 사회 저항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민문화지. 그렇게 접근을 해두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건축. 사실 이거는 시험에 못 나온다가 정답이에요. 저 이전에 이런 거 진짜 빡세게 했어요. 막 빔으로 막 사진도 쏘고 그랬는데 시험이 시험급이 되지. 아마 이렇게 빔을 쏘면 애들이 영화 틀어주세요 그럴걸? 수업 안 들어요. 자, 수원화성만 미치고세요. 18세기죠. 1700년대 말에 정조대왕이 사셨어. 정조가 아까도 말씀한 정조대왕이 수원에 화성을 지어서 천도하려고 했는데 뜻을 못 이루신 거죠. 수원화성. 누구 떠올라야 돼? 다산정약교, 거중기. 오케이? 그런 거야. 됐고. 그다음 이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수원화성. 그 다음에 공해. 요거는 조금 첨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조선하면요. 조선 500년은 백자 그래요. 백자. 청자가 아니라 고려 청자가 아니라 푸른빛이 아니라 쪽빛이 아니라 백자. 하얀색 백자. 그런데 이게 청화백자라는 것이 조선 후기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조선은 백자다라고 한정지는 건 좀 한계가 있고 16세기부터의 주류가 백자였는데 청화백자로 바뀝니다. 청화백자. 그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고 혹시 사진자료가 수능 특강에는 없어도 나온다면 분명히 부연 설명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난처함을 제공하진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그림 볼게요. 진경산수화. 진경산수화의 진경이 뭘까? 그냥 한자 알면 모든 세상이 참 편해 이 나라가. 산수는 매산자에다가 물수자니까 그림 화자고 산과 물을 그린 건데 진경은 진짜 경치 이런 얘기야. 실제 보고 그린 거야.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말장난 칠 때 그냥 내가 실제 보고 그림 이런 얘기인데 만일 제가요 이렇게 산과 물을 저 지금 1초도 채 안 돼서 산수화 그렸어요. 산과 물이야. 제가 이거 진경산수화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으로 연상으로 그린 거지 실제 보고 그린 거 아니잖아. 그럼 진경산수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진경산수화. 이게 조선 후기의 키워드예요. 겸재라는 호를 쓰는 정선이라는 분의 이 산수화가 있어요. 이게 골 때리게 독일에 있는 모 수도원에서 지하에서 발견됐거든요. 이분의 화첩이라고 해서 진경산수화 그림첩이 거의 굉장히 대단한 발견인데 왜 거기까지 간지 누구도 경로를 모르죠. 약탈됐겠지. 어찌된 경로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시도 했고 보관도 돼 있습니다만
진경산사는 무조건 조선옥이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한들 뭐해. 금강산 갔겠지. 인왕산 청와대 뒤에 갔겠지. 보고 그린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풍속화. 옆에 그림 살짝 문제 한번 컨닝해 볼까요? 13페이지. 거기 보면 어떤 거 있어요. 김홍도의 무동이라고 돼 있죠. 춤을 추고 있는 아이. 춤무자에다가 아이동자니까. 이거 서민의 그림이지. 신윤복은. 김홍도가 서민이면 신윤복은 양반과 부녀자인데 원래 제자죠. 예, 김홍도의 제자예요. 김홍도가 또 친한 사람이 정조예요. 정조는 왜 이렇게 친한 사람이 많아 그러는데 능력자를 우대하니까 그런 거야. 이게 김홍도가 그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반별로 김홍도가 정조의 측근이고 도화서라고 하는 정부 책임, 정부 그 당시 사진이 없으니까 정부 행사를 그림으로 그리는 총책임자였어요. 근데 정조가 늘 궁궐 밖을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퇴근길에 출근길에 내 백성들 어떻게 사는지 좀 봐라. 이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김홍도가 퇴근할 때 누구 서당문이 잠깐 열렸는데 공잘 맹잘 그래서 서당문이 열렸는데 훈장님이 막 애를 조지고 있어. 막 이 새끼야 꼬자 뭐 이러면서 막 조지고 있을 때 다른 애들만 이렇게 뭐 딴짓하고 있죠. 그래서 이 김홍도의 풍속화는 대부분 타원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서민들의 삶을 왕께 보여주려고. 다 이유가 있는 거라. 역사를. 그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이유도 코로나 때문이잖아.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서민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야. 김홍도가 서민 중심이 아니라 정조가 서민 중심이니까. 근데 신윤복은 원래 이런 얘기 이렇게 좀 해야 되나? 뭐 하죠 뭐. 이게 좀 요즘 말로 하면 야동 제작자라고 하면 딱 맞아요. 야한 그림. 그 당시 동영상 없으니까 야한 정말 입에도 좀 담기 민망할 정도의 야한 그림을 그려서 양반들에게 팔아서 자기의 그림 재주를 돈으로 이게 좀 화시켰던 애인데 사람인데 나중에 개가천선하는 거지. 김홍도 만나서 너 그림 재주 그렇게 쓰지 마. 와서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정부 행사 그림 그리자. 네 이렇게 하다가 남는 여가 시간에 집어로 개못 준다고 양반과 부녀자의 그러니까 강도가 낮은 그림을 그린 거야. 근데 얘네들 보면 이 시흥복 그림 보면 이렇게 엿보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 동자승이나 이런 사람들 또 불교 비판이라고 누구도 그러는데 이렇게 몰래 엿보는 거 숨은 그림 찾기처럼 윌리를 찾아라처럼 보면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양반과 부녀자예요. 물론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 시기를 그린 풍속이다. 그래서 풍속화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건 조선후기.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림이 진경산수와 풍속화와 함께 하나 더 한 종류의 그림이 바로 민화죠. 민화. 이 백성민자의 그림화자니까 이 백성들의 염원을 그린 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럼 이무기가 승천하는 그림을 자기 집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죠. 부모님이 장수하길 바래. 오래 사시길 바래. 그럼 잉어 그림 그림. 이렇게 생활공간 장식이라든지 백성들의 염원을 그린 걸 바로 백성민자 민화라고 해요. 까치호랑이 이런 그림 유명하죠. 옆에도 옆에는 없구나. 그건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조선후기 삼총사. 오케이?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그 정도면 이제 끝났죠.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온라인 찍으면 시간이 더 걸려. 애초에 그리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조금 유감이긴 한데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집중도 올릴 수 있고. 물론 선생님 국사 같은 쓰레기 과목을 왜 이렇게까지 그러시면 제가 좀 약간 속은 상하지만 인정합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는 게 또 책무다 보니까 제 책무다 보니까 양해를 바라고요. 자, 옆에 70 이제 우리가 문제 풀 시간은 따로 들릴 수가 없는 구도인 거 잘 아시지?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단어는 못 풀고요. 안 풀고요, 정확히. 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 그림은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입니다. 이들이 활동한 시기의 문화. 이거 봐. 맨날 시기야. 조선후기. 황룡사 구축목탑이 건립됐어. 이 황룡사 구축목탑이 경주 땅에 있는 건데 불탔다 그랬어. 언제 불탔다 그랬니? 몽골 원나라의 침입에. 그럼 이걸 건립한 건 더 이전이겠지. 상시가 아니야. 신라 시대인데 알 필요 없어. 말도 안 돼. 이미 고려 때 원나라의 공격으로 불타 없어졌어. 무슨 조선 후기야. 한글 소설과 사설 지조가 유행했다. 이거 2번 못 고른 사람 진짜 코로나 끝나면 그보다 더 무서운 나이 주먹을 보여주겠어. 정신 차려야 돼. 독창적 기법의 상감청자 고려죠. 금속갈자로 인쇄된 직지 청주 직지 말씀드렸지. 청주 고려. 중국 남조영을 받은 벽돌무덤. 자, 벽돌로 무덤 쌓았다. 이거 무령왕릉이 제일 대표적이라는데 무령왕 6세기 때 백제왕이야. 그치? 그래서 말도 안 돼. 워낙 쉬워서
설명을 좀 더 드려봅니다. 1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78페이지. 다음 자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자, 모내기를 통해서 지금 남쪽에서는 모두 모내기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래? 뭐 어쩌라고? 모내기법은 노동력이 집합법보다 더 절약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해종이 많은 자는 경작을 무한으로 할 수 있다. 경작을 무한대로 할 수 있다. 예전에 똑같은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다. 뭐라 그러죠? 두 음절로. 광작, 넓은 광자, 지을작자. 그치? 1번에 있어. 문제가 시기라서 조선 후기인데 뭔가 다른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시덥게 안 내면 안 되지. 뭐 밑에 상품 작물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수행평가 보고서고요. 조사 주제, 조사 내용. 양반축과 농민층의 분화. 양반층의 분화 알겠니? 기억나? 권력 있는 권반. 지방에서 목소리 큰 향반. 몰락 양반, 잔반. 그치? 농민층도 부유한 농민. 그 다음에 임노동자. 오케이. 자, 벌써 눈치 빠르지? 공명천 납속천 나오지? 조선 후기야. 그지?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 이게 조사 주제가 뭐겠어? 조선 후기 신분제가 크게 흔들렸다. 그죠? 피라미드인데 제가 어떻게 그렸어요? 기하학적 문양으로 역피라미드는 아니고. 오케이? 자, 가보고 1번 고른 사람. 이 권문세종 뭐야 이거? 권문세종 고려 7원파 아니야. 신사대부의 분화 고려 말이고요. 형평운동 아직 안 배웠어.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 거야. 고려 문벌귀족 사회. 다 1, 2, 5번이 고려네요. 그죠? 4번을 안 배워서 틀릴 일은 저거 진도 파악하면 끝날 일이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됐죠? 자, 5번. 가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꼭 그림 먼저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림 보면 지금 뭐 뒤에서 누가 이렇게 종이 하나 들고 있고 앞에 설명하고 여자가 아주 꺼벙한 표정으로 이렇게 턱을 개면서 뭐 근데 근심 어린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고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얘. 땡처리야. 얘 못 풀어. 상태 안 좋아요. 손차는 내내 잡거든요. 조선시대 기술관 서리 항리 등이 속한 신분이야. 일부는 조선 후기에 전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어. 이런 사람 뭐야? 중인. 그죠? 중인. 그럼 골품제의 제약을 받아? 조선시대 골품제가 있니? 뭔 소리야? 매매상속 증여? 쾌대지 짐승 노비잖아. 천민.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 누구야 이거? 지방세력가. 얘기했잖아. 울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호족이 통일신라 말 고려 초의 특징 키워드잖아. 그지?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서 세력을 확대했다. 공음전, 음서 이건 이제 고려 문벌귀족. 그지? 오케이. 가보면 소총운동.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바란다. 그죠? 어떤 자기 능력보다는 신분적 제약이 걸려있는 사람들의 소총운동. 기억나지?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 소총운동. 자, 됐고.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바로 이제 정약용. 가임문에 대한 거. 출생, 규장각, 초계문 신제 임명.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정조가 수원하 손행할 때 수행했다. 강진으로 유배갔고. 경세우표 흠음시서 사망. 키워드가 확실하죠? 규장각, 정조의 측근. 정조, 수원하성. 건설 때 도움 줬다. 그죠? 강진으로 유배. 17년 동안 무려. 답은 그래서 목민심서. 그죠? 답 2번이 되겠고 나머지 건 뭐 건드리면 안 되죠. 5번 고른 사람은 승려 찾는 와 당혹스럽습니다. 자, 8번 안녕 인공지능 뭐에서 역사사전에서 검색해서 알려줘. 네가 검색해. 네가 씨. 맨날 이런 식으로 편의대로 가니까 공부 못하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뭐 이렇게 똑똑해. 조선 후기에 그려진 모는 민중의 소박한 소망과 우리 엄마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비 좀 왔으면 좋겠어. 그죠? 민화죠. 민화. 그죠? 그러면 까치호랑이 1번. 2번은 서당도. 개패도 맞고 있죠.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다고 조심하란 말이죠. 2번 이거는 풍속화 기몽도고요. 3번 이거 멍때리는 거 뭐라 그랬니? 고사관 수도인데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지. 15세기 거라고 꼭 기억하라 그랬지. 수농 망친 조선의 수험생 15세기. 4번 수렵도. 그죠? 고구려의 기상. 참 멋지다. 5번은 인왕제색도예요. 근데 알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진경사주야. 실제 보글인 거야. 자, 1번. 시간이 또 이렇게 금세 지났네. 다음 시간에 깔끔하게 우리 근인사 흥선 내용을 잡으러 갈까요? 네, 고생하셨고요. 사전 보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